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306페이지예요. 법률행위 부관의 부관이란 것은 당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장래의 어떤 사실에다가 의존시켜 놓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부관이라 그래요. 결국은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법률행위 할 때 붙인 것을 우리는 부관이라 합니다.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요, 그러한 법령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을 우리는 기한과 조건과 기한,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당사자가 계약할 당시에, 즉 법령이 할 당시에 임의적으로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조건을 보죠. 자, 조건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냐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조건이란 당의 법률행위 효력에 관해서요, 행위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소멸하는 데 대하여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즉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 있죠. 장래의 불확실한 이 사실에 의존시켜서 이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한다. 이렇게 의존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력의 제한. 이 제한하는 모습이 발생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이렇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모두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법령이 당시에 임의로 불가해야죠.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먼저 해놔야겠습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라고 하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이나 또는 효력의 소멸에 관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지 성립에 관하여 붙였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또 장래의 사실은 장래의 사실인데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만 됩니다. 그 사실이요. 이 불확실하다는 건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 그래요. 그럼 이러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종류 유형을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정지 조건이라는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라는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된다면, 장래에 갔어요. 성취가 된다면 그때 그 법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붙였을 때 그걸 정지조건이라고 그래요. 정지조건. 예컨대 거기에 우리 교재 307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장래에 그 국가재산이 불화될 것을 전제로 해서 뭐 매매 계약을 하겠다. 이러면 장래에 그 국가재산이 그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이죠. 넘겨준다는 거죠. 국가가. 이 넘겨주는 불화행위가 있을지 없을지는 장래 가봐야 알아요. 그죠? 국가가 소유권 넘겨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다만 그것이 만약에 넘겨줘서 그 매도하기로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매수인 나한테 넘겨줄게, 팔게 이렇게 했을 때 이 불화 조건의 매매 계약은 정지조건부다 이런 이야기죠. 또 주무관청의 허가 처분을 조건으로 해서 사찰재산을 처분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뭐냐면 주무관청의 처분에 대한 허락을 할 건지, 즉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장래에 가서 진짜 신청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불확실하죠. 이러한 불확실한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이 성취되면 사찰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정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지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장래에 불확실한 이 사실이 성취가 된다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정지조건이라고 한다. 발생에 관한 조건이다. 그죠? 효력 발생에 관한 조건이다.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가 장래에 그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어버리면 이미 발생되어 있는 권리 의무라는 효력을 소멸시킬 의도예요. 즉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붙인 조건. 소멸.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라는 내용으로 조건을 붙인 것을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 한다. 이게요. 예컨대 거기 판례가 있죠. 예컨대 매매 토지 중에 공장 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은 다시 매도인에게 원가로 대판다 라는 약정. 그러면 장래의 토지 중에 지금 현재 매매 계약했어요. 소유권 넘겨줬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이제 공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뭐 공장을 만드는데 공장 부지로 편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토지는 다시 매도인한테 대파기로 한다, 원가로. 예를 들면 장래에 그 공장 부지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런데 만약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들어왔으면 소유권은 영원히 매수인이 취득하지만, 만약에 그 공장 부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원가로 다시 매도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파는 거죠. 대파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해제 조건부다. 의미가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 당사자 의도가 효력을 발생할 의도가 있으면 정지조건이라고 그러고요. 당사자 의도가 효력을 소멸시켜버릴 의도가 있으면 해제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극조건, 소극조건은요. 외계 현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런 것을 내용으로 조건을 삼았으면 적극조건이라고 그러고요. 외계의 현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조건이면 소극조건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비가 안 오는데 내일 비가 온다면 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였으면 이거는 적극조건이 되겠죠. 그죠? 또 내일 눈이 오지 않는데, 지금 현재 눈이 오지 않는데 내일 눈이 온다면 이렇게 하면요. 외계의 자연현상이 변화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조건을 붙였으면 이것도 뭐다? 적극조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위 조건과 비수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념 때문에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이러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수위 조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는 그러한 조건을 수위 조건이라고 해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는 것. 그런데 비수위 조건은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수위 조건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제주도에 놀러 간다면 한라봉 한 박스를 내가 당신한테 사다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당사자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제주도 여행할지 안 할지 정해지는 거죠. 그것이 수위 조건이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수위 조건에는 다시요, 순수 수위 조건이라는 게 있고 또 단순 수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순수 수위 조건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재산 중에 토지 소유권을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약속할 때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 이것이 이제 조건인데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봐야 되니까 조건은 조건인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완전히 그 개인의 일방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내용이 불완전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객관화 시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순수 수위 조건이나 이런 형태로 붙여버리면 이것은 무효로 취급합니다. 이렇게요. 순수 수위 조건은 무효 취급해요. 그 법률 자체를. 아예. 왜냐? 법률 관계가 너무나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불안전적인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 효과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네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노트북 컴퓨터 내가 다 줄게. 너한테 줄게. 그러면 그 마음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순수 수위 조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단순 수위 조건은 예컨대 내가 유럽을 여행한다면 내가 스위스 시계 하나 사가지고 내가 10만 불짜리 하나 사다 줄게. 뭐 이런 거예요.
약속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자,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요. 마음 결정, 의사에 따라서 여행 갈지 안 갈지를 정해지겠죠. 그래서 수의 조건은 수의 조건입니다. 다만 그 수의 조건이 객관화될 수 있죠. 유럽으로 여행한다는 이 객관적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내용 조건 성취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의사에 일방적으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진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그러나 그 내용이 객관화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는 단순 수의 조건을 하고 이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 수의 조건이라 하고 그 단순 수의 조건에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심해서 알아두시겠습니다. 그 다음 비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조건이란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할 때는 이것을 주로 말합니다. 이게요. 예를 들면 우연히 성취 여부가 정해지는 것, 내일 비가 온다면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내일 지진이 친다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겠죠. 또 혼성 조건이라는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것 중에 여기에 혼성 조건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두십시오. 혼성 조건은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사도 거기에 동참을 해줘야만 조건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혼성 조건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거기 예를 들어놨네요. 당신이 A녀와 혼인한다면 내가 너한테 사무실 하나를 내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하고 A녀의 동의, 혼인하기로 하는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당사자, 상대방만 의사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녀의 의사에도 이게 동참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것은 바로 순수, 수의 조건의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그죠?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09페이지 가면 가장 조건이 있죠. 이 가장 조건이란 것은요, 이름은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조건이 아닌 것, 이런 이야기죠. 가장 조건. 말 그대로 조건이 가짜라는 거죠. 가짜. 가짜인 조건,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여기는 한 4가지를 들 수 있죠. 법정 조건. 자, 이 법정 조건이라는 것은 법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러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민법에 많은 규정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민법에 여러 가지 요건 정해놓은 사실들 있죠. 이거는 뭐냐? 바로 법률 요건이죠. 대부분 법정 조건이라는 것은 성격상 법률 요건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요건.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법 효과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은 우리는 법정 조건이라 하지만 사실은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기성조건.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조건을 붙일 때 이미 그 조건이 성취가 되어 있어요. 이미 성취가 돼 있어버렸네요. 자, 성취 여부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로 인하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성조건은 성취가 돼 있는 그러한 내용을 붙였다는 거죠. 그걸 기성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건의 성질이 아니죠. 또 불법조건. 조건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이에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예요. 이 조건부 법률 행위는 이렇게 조건을 붙인 법령이 이렇게 행위는 아예 이 전체가 무효가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에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령이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요. 불능 조건이 있어요. 불능 조건. 그죠? 이 불능 조건이란 것은 조건을 거기에 법령에 임의적으로 부과할 당시에 이미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여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조건의 내용이. 그래서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 즉 달성, 성취 여부가 불분명해야 되죠. 불확실해야 되잖아요. 장래의 사실, 그죠? 근데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확정되어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확정되어 버렸으니까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는 이름은 이렇게 전부 다 조건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죠? 법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불법 조건 다 조건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나 이 의미는, 조건의 의미는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의 의미와 다르다. 왜냐하면 민법의 조건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즉 성취 여부가 장래의 사실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된 거죠. 그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성취가 될지 안 될지. 그런데 이것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여기 기성조건하고 불능조건의 내용을 좀 정밀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만약에 기성조건이 말이죠. 이 조건이 기성조건에서 이 조건이 그 조건이 성취한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의도를 붙였으면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하죠. 기성조건의 그 형태가 정지조건으로 당사자 의도를 이렇게 붙여놨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돼 버리면 되죠. 따라서 이것은 유효한 법령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조건이 없는 그러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건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서 그 기성조건이 기성조건을 붙일 때 말이죠. 조건을 붙일 때 당사자 의도가 이러한 조건이 성취된다면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붙여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네요. 기성조건이네요. 그럼 이걸 뭐냐? 기성조건의 내용이 해제 조건으로 붙여져 있더라. 이렇게.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 이래 되면 아예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니까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겠죠. 왜? 당사자가 조건이 성취되면은 효력을 소멸시키려 했으니까. 그럼 이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겠다. 그죠? 무효행위가 됩니다. 무효행위. 이렇게 무효다 이렇게 하죠. 자, 요 내용이 이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성조건에 만약에 그 내용에 붙어 있는 것이 정지 조건으로 붙어 있으면 유효, 해제 조건으로 붙어 있으면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불능 조건이에요. 불능 조건이네요. 붙여놨는 게. 즉, 조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더니만 아예 그 조건을 부과할 때조차 실현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돼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불능 조건이죠. 이 불능 조건이 만약에 당사자 의도가 말이죠. 그 조건을 붙이면서, 불능 조건을 붙이면서 조건이 성취된다면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면 그걸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으로 붙인 거죠. 이렇게 붙여버리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전제적으로 효력 발생을 요건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무효가 되겠죠.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무효행위가 됩니다.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불능 조건을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법령을 했다 이거 말이죠. 그러면 그 조건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즉 해제 조건으로 조건을 발생시키면 성취가 되면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했는데 아예 그 조건은 성취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영원히 유효한 법령이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없는 법령이 되겠죠?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불능 조건으로 조건이 붙어 있을 때 그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붙었다면, 그렇죠? 그때는 무효가 돼버리고요. 해제 조건으로 붙었다면 그때는 유효한 법령으로서 조건 없는 법령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겠다.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이렇게 전조건, 해제조건을 각각 붙였을 때 법효과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요 내용을 우리는 310페이지에 거기에 표를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기성조건에 정지조건에 붙어있으면 조건 없는 법령에서 유효가 된다라는 것이고, 기성조건에 해제조건에 붙어있으면 당해 법령에는 무효인 법령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능조건에 정지조건에 붙었을 때는 법령이가 무효가 되지만 해제조건에 붙었을 때는 유효한 법령이 된다. 이렇게요. 그렇죠. 야,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그냥 간단하게 수학 공식처럼요. 기성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요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란 거예요. 불능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건 마이너스 요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도 보면 정지조건의 의미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요건. 해제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요건. 그럼 이것도 플러스 요건, 이것도 마이너스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이것을 곱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각각 곱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보면 기성조건과 정지조건을 곱하면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니까 플러스 나오죠. 플러스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완성됐다. 그죠? 그래서 유효. 유효한 법령에는 조건이 없는 법령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되니까 무효. 마이너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니까 무효. 불능조건 마이너스와 정지조건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니까 무효.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는 유효죠. 유효한 법령이, 즉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없는 법령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라도 공부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것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이 있어요. 이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익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가족법상의 행위는 그 법률관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확정돼야 되죠. 불명하고 불확실한 내용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가족관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족법상의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혼인하면서 조건 붙일 수 없다는 거죠. 또 엄수표 행위 같은 것은 그 유통성이 객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유통이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버리면 엄수표 행위에 특히 조건을 붙여버리면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내용, 불완전한 내용이 들어가 버리죠. 불확실한 내용이. 그러면 그 엄을 받지 않습니다. 수표를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뭐예요? 엄수표의 유통성 자체가 확보될 수 없죠. 그래서 엄수표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가 대원칙입니다. 다만 거기에 엄수표 안에 엄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하나 있죠. 엄행위 중에 엄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엄행위라 그래요. 엄을 발행한다, 배서한다, 배서교부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엄행위라 그러죠. 엄행위. 자, 그런데 이 엄행위 중에요. 엄에다가 보증하는 경우요. 엄면에다가 내가 보증한다. 이 엄금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 쓰겠다라고 보증인이 사인했어요. 그러면 엄 보증하는 행위는요. 엄행위에 이익이 되는 행위죠. 그러면 엄을 받는 사람한테는 더 강력한 내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엄 보증은 요 행위, 엄 보증을 쓰는 이 행위는
엄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되고 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의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 발행 행위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허용한다라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엄 보증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엄을 발행하는 행위, 엄 발행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엄 보증 행위 할 때는 이건 별도로 그 엄을 수취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다 더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건 하나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사익상 불허 했는데 이 사익상 불허는 뭐냐면 우리가 단독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한계에서 이루어지죠. 의사표시 한계에서. 그러면 의사표시 한 사람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효력 발생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한테는 불리하죠. 이것은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라고 했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단독행위를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행위에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상대방의 불이익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독행위는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음대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붙이면 또 더욱 상대방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겠죠. 불안전한 내용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단독행위에는 조건이 친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그 단독행위 자체가 이 단독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런 경우라면 여기에 조건을 붙여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그러한 내용의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단독행위라면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행위 성격이 이렇게 이럴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요. 너 채무자야, 너 채무 면제해 줄게 라는 거예요. 채무 면제 행위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예요. 채권자의 단독행위. 그러면 이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익이 생기죠.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채권자가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 이 내용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에다가 조건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효입니다. 효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의 일반적인 의미와 종류 그리고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걸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조건부 법령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우리 민법 규정이에요. 자, 먼저 312페이지 보면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제 간주해버리는 거죠. 성취된 걸로 간주하거나 불성취된 걸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민법 150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 조건부 법령의 관계에서 신의칙을 위반한 당사자를 제재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건을 성취로 의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칙에 위반된 행위를 해가지고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 상대방이 조건 성취되었음을 주장하면 그때 조건 성취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이때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의 성격이 바로 형성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1번이죠. 312페이지예요. 자, 이때 그 형성권을 행사해야 성취가 된다. 그죠? 성취를 간주된다.
그리고 성취가 되는 시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판례가 대답해 주죠.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하면 그래요. 일단 먼저 상대방이 조건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여 형성권을 행사해야 되고 행사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는데 그 조건 성취되는 시점은 우리 법원이요 이렇게 해석하죠. 그 신식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시점입니다. 그 추정되는 시점이죠. 그 시점을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요. 조건의 불성취로 간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 불성취됐다라고 간주해버리는 경우요. 예컨대 이것은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을 볼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위반돼서 조건을 성취시켜버렸네요. 그러면 이때는 상대방은요. 조건 성취가 되지 않았다. 조건 불성취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 조건 불성취로 주장하면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에게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형성권을 주는 겁니다. 그 형성권을 주장하면 불성취로 간주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내용이니까요. 여기에 성취, 불성취 의제란 것은 당해 조건의 성취나 불성취를 신의 측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행위를 한 당사자를 제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성취를 주장하거나 불성취를 주장함으로써 즉 형성권을 행사함으로써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의지하는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이요 성취되기 이전에는 그럼 어떤 법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때는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조건이 아직 성취 미정인 동안 이럴 때는요 자 조건부 권리로 나타나는 것이죠.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로 법령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조건부 권리라 합니다. 조건부 권리. 조건부 권리가 발생한다. 그럼 이 조건부 권리는 뭐냐? 현재의 권리예요. 이 자체가 요 자체가 현재의 권리입니다. 현재의 권리니까 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침해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침해 금지입니다. 조건부 권리 자체를 침해하면 안 된다. 만약에 침해했다면 따라서 침해 시에는 조건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따라서 이때는 조건부 권리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조건부로 행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렇죠? 침해 당했다면 당연히 조건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행사할 수 있겠다. 그죠? 조건부니까. 다만 즉시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겠지. 바로 침해 당했다고 즉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권리 지금 현재 조건부 권리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조건 성취되면 그 권리가 현실화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는 현재의 권리지만 조건부 권리는 기대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이렇게요. 자, 이 권리는 보통 권리와 똑같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될 수 있고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담보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 바로 아직 미정인 동안입니다.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도 조건부 권리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냐? 그쵸? 조건의 성취. 그러면 이 조건의 성취,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그때부터 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왜?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을 당사자 의도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해제 조건이면 그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었다면 그래요. 그때부터 당사자 의도가 뭐예요? 당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력을 소멸시켜준다. 그죠? 없애버린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의도를 보니까 그때부터라는 말은 성취가 된 때라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장래적 효력이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장래 효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따라서 이게 원칙이다. 그죠? 조건은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장래적 효력을 갖는다. 이게 대원칙이다. 다만 우리 민법에 보면 이 장래 효력에 대해서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예외를 인정합니다.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서 소급하는 내용으로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급효를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정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칙은 장래적 효력이지만 당사자 의사에서 소급시킬 수도 있다. 이게 전조건의 가장 중요한 효력 파트예요. 조건이 성취된다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당사자 의도에서 법령이 할 때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그때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급효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313페이지에 하단에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만들어 두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기한을 볼까 이제? 또 기한. 자, 기한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뭐냐면 이 기한과 조건을 기한 공부할 때는 조건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게요. 수고했습니다.